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용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 세단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BYD 실 RWD인데요 시작가격 3,990만원이고요 국고보조금 169만원,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고 나면 전국 어디서나 3천만원 중반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전기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차 과연 가격만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성도 충분히 훌륭한지,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차를 3일 동안 받아서 꽤 많은 거리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승차감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승차감 세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승차감이 부드러운 걸 가지고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승차감이 딱딱한 걸 가지고 마냥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BYD 실 RWD의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이 서스펜션, 이 댐퍼의 세팅 자체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봤을 때 피로도가 극히 낮습니다. 아마 이 정도 승차감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 승차감 되게 편안하네, 평소에 타기에 문제없네, 데일리카로서 괜찮네 라고 할 만큼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승차감이 굉장히 의외였던 것이 이 BYD 실은 RWD 모델에는 그냥 일반적인 댐퍼를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주파수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실 듀얼 모터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실 RWD는 감쇄력이 하나로 세팅되어 있는 그냥 패시브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의외고 놀랍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막 영하 10도로 갔다가 이제 오늘은 영상 17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풀렸을 때는 도로에 크랙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불쾌한 노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행을 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엉덩이나 신체로 뭔가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그렇게까지 전달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 승차감이 저는 BYD 실 RWD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YD 실 RWD를 오래 타보면서 느끼는 장점 두 번째는 소음 대책입니다. 이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무리 속도를 이렇게 올려서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음 수준을 들어보세요. 진짜 이 소음 대책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이 동급 중형 전기 세단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방음을 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이 중형 전기 세단 BMW i4를 탑니다. 그리고 저희 PD님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을 타세요. 그런데 이 둘하고 비교했을 때 테슬라보다는 정숙성이 뛰어나고 BMW i4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 정숙성에서만큼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하부 소음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에서 크게 느껴지는 소음은 당연히 풍절음일 텐데 이 풍절음은 이 바닥 소음보다도 더 잘 잡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차의 이 디자인 자체를, 이 보닛의 시작점 자체를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지금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 보닛이 시작하는 지점이 굉장히 지면과 가깝죠. 극단적으로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차체와 만나는 지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공기가 더 부드럽게 이 보닛을 따라서 위로 흘러서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필러 각도도 상당히 누워 있어서 이 바람이 차체를 타고서 부드럽게 뒤로 흘러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차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YD 실은 이 차체 디자인부터가 이 풍절음을 잘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흡음이 가능하도록 전면 윈드실드랑 일렬 양쪽 창문에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를 덧대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실제로 BYD 실을 주행할 때의 이 정숙성 수준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자동차를 평가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숙성과 승차감을 BYD 실이 다 잡아냈으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BYD 실 RWD 이제는 후륜에 모터 하나만 들어갑니다. 싱글 모터가 적용되는데 최고 출력은 313마력이라고 해요. 313마력짜리 싱글 모터면 사실 꽤 강력한 수준의 모터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속을 해보면 차 싱글 모터 모델 중에서는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츠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는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게 되면
이때는 가속 반응이 조금 달라지죠. 꽤 빠르게 가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싱글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꽤 차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저는 이 정도 출력이면 딱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서킷에 가고 이 와인딩을 즐기고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 매니아가 아니라면, 공도에서 일상적으로 주행할 거라면 저는 이 이상의 출력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듀얼 모터에 출력이 400마력에 500마력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페달을 더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되고, 차를 조금만 밟아도 왈칵 가속이 되니까 이 승객들이 오히려 멀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 출력이 딱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 100은 5.9초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력도 나름 경쾌하고 페달 조작에도 부담이 덜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 BYD 실에는 RWD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BYD 실 RWD에는 기존 실 4륜구동 모델과 마찬가지로 82.56kWh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LFP 배터리고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칼날 형태의 긴 셀을 달아서 셀2팩을 넘어선 셀2 바디 구조를 적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이 배터리 팩이 곧 차체의 바닥 역할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차체의 강성을 실제로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더 많은 셀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 밀도도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차가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느냐겠죠. 이 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449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449km면 확실히 LFP 배터리 전기차 치고는 꽤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LFP 배터리 전기차라면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LFP 배터리는 저온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꼭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BYD 실 RWD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400km로 인증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9%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NCM 배터리가 달려있는 전기차들하고 비교해도 이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전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주행 거리가 많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후륜에 달려있는 싱글 모터의 효율 자체가 좋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차체 자체가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온 주행 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히트펌프 기술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D 실에 들어간 히트펌프에는 노나 밸브라는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나, 그러니까 밸브가 9개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봐도 테슬라의 설계를 많이 참고했다는 게 느껴지죠. 테슬라는 히트펌프에 옥타 밸브를 달아서 밸브가 8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초기 전기차는 이 냉각수가 다 따로따로 돌았습니다. 냉각수가 전기 모터에도 가고 배터리에도 가고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각수가 뜨거운 모터에 가서 그 모터를 식히고 나면 그 열은 그냥 재활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끝인 거예요. 배터리 냉각시키고 나서 그 남는 열은 어떡합니까? 그냥 공중분해되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걸 옥토밸브라는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이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처음으로 도입했었죠. 이 8개의 밸브를 통해서 이 냉각수가 모터로도 가고 이 다양한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열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온 주행 거리를 극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열을 재활용하니까 겨울철에 히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PTC 히터를 전기로만 쓸 필요 없이 이 재활용한 열을 활용해서도 히터를 돌려줄 수 있게 되니 이 영하의 날씨에서도 주행거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게 테슬라가 처음으로 적용했던 이 히트펌프 옥토밸브였는데, BYD도 그 설계를 많이 참고한 노나 밸브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8개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9개의 밸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 주행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왜 테슬라의 8개에서 BYD는 9개의 라인이 된 거냐라고 하면, 이 9번째 라인은 사실 냉매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BYD는 배터리를 냉각수로 냉각하지 않아요. 배터리에 에어컨 냉매를 직접 쏴서 냉각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죠. 배터리가 뜨거워졌을 때 그 온도를
빠르게 식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냉매라는 건 열을 만나면 조금씩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팩에 들어갔을 때 앞부분에 뜨거워진 셀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빠르게 냉각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뒤쪽 셀로 갈수록 이게 기화가 되면서 이 냉매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셀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냉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부분은 차갑고 뒷부분은 조금 미지근한 이런 식으로 냉각이 된다는 건데, 사실 배터리 셀 냉각이 이렇게 고르게 되지 않는다는 건 이 단순히 냉각의 문제가 아니죠. 배터리 셀의 수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BYD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조절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충분히 도로를 돌아다닌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평가를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YD 실은 약간 아이오닉 6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어로 다이내믹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기저항계수가 0.219cd에 불과하다고 해요. 전 세계에 지금 시판하고 있는 전기차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공기저항계수를 구현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닛 시작 지점이 낮고 전체적인 이 쉐입 같은 것들이 물방울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약간 차가 직관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차들을 도로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차를 공기역학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을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선들은 최대한 날카롭게 그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헤드램프 모듈을 디자인해 놓은 이런 날카로운 삼각형 선, 아래쪽으로 탁 꺾이는 선, 아래쪽에도 선, 이 보닛에도 날카로운 선, 이런 것들이 면은 둥글게, 선은 날카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어떻게든 좀 디자인에서 역동성을 보여주려고 한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BYD는 BMW처럼 아래쪽 레버를 2번 당기면 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트렁크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돼 있고요. 지금 전면 보닛 아래는 꽤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안쪽에 볼 필요 없는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든지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없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로 마감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면 트렁크 같은 경우는 56리터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깊이도 꽤 깊고요. 그리고 바닥도 평평해서 김치통이 한 1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YD 실 RWD는 3,990만 원에서 시작하는 자동차지만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충전구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원터치로 아예 개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폴스타 행사장에 가서 이 폴스타 3라는 자동차도 보여드렸는데, 그 차는 8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누르면 충전구가 따라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르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BYD 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터치만 하면 끝까지 완전히 개방되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숨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점들이 꼼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후면에서는 이 BYD 실, 이 오션 시리즈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을 전면과 마찬가지로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다의 물방울, 기포들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하단의 디퓨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닥을 타고 넘어온 공기가 이쪽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설계를 해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0만 원짜리 자동차지만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VDA 기준 400리터. 그래서 골프백 하나를 딱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저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27인치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는 2개 정도의 중형 캐리어를 수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트 폴딩도 지원됩니다. 자, 그러면서 6대4 시트 폴딩도 지원돼서 필요할 때는 이 40%의 시트만 젖혀서 긴 짐을 실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2열 공간은 지금 꽤 넓습니다. 지금 이 차의 휠 베이스가 2920mm예요.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45mm나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그룸 공간이 꽤 여유로워요. 지금 저 같은 키 185cm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이 주먹이 2개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갈 법한 그런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공간이 꽤 넓게 느껴지는데, 아쉬운 점은 이 헤드룸이 좁다는 거예요. 지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됐는데 제가 힙룸에 딱 엉덩이를 대고 앉으면
뒤로 완전히 편하게 앉을 수는 없는 이런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리가 여기 딱 닿아요. 아무래도 BYD 실이 이 뒷부분이 쿠페형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뒷좌석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까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2열에 탔을 때 저 같은 승객들은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빼서 이런 자세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실 RWD 1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2.8인치 센터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고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되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 거 좋은데,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감성이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핸들, 이 홈커버, 이게 정말 BYD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냥 유광 플라스틱이 이렇게 덧대어진 이런 홈커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크리스탈 기어봉 같은 것들을 적용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BMW 고가 모델들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크리스탈 기어봉이 적용돼서 약간의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무선 충전이 또 제공이 되는데, 듀얼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미끌미끌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핸드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주행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는데도 뭐 과속방 시턱을 넘거나 했을 때 핸드폰이 툭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다녀 버립니다. 이 마찰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 RWD에는 3,990만원짜리 RWD 기본 모델이 있고 4,150만원짜리 RWD 플러스 트림이 있는데, 이 플러스 트림과 RWD의 차이는 나파 가죽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4웨이 전동 허리 받침, 요게 이 4,150만원짜리 플러스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그걸 제외하면 다른 옵션들은 다 3,990만원짜리 실 RWD에도 기본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옵션은 지금 상당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파가죽 시트 소재는 좋으면서도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나파가죽 시트라는 건 이 가공의 방식 이름입니다. 이런 보드라운 촉감이 나도록 만든 이런 걸 나파가죽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부분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나파가죽의 감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가 닿는 부분, 등이 닿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퀼팅을 해놓은 부분을 만져보면 이 소재가 굉장히 단단해요. 코팅이 아주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트에 앉아봤을 때 느낌이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재가 좋은데 이 퀼팅을 너무 과격하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음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개 스피커 다인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인오디오는 덴마크의 오디오 브랜드죠. 이 스피커의 소프트웨어 튜닝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약간 사운드가 멀리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에서 혹은 운전자 주변에서 3D로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사운드가 조금 과장하면 저쪽 사이드미러 쪽에서 소리를 쏴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실 RWD에서 또 느껴지는 점은 직진 안정성이 꽤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전륜의 W10번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돼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직진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똑바로 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공간 확보 문제 때문에 이 W10번 구조를 전륜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테슬라도 맥퍼슨 스트럿, BMW도 맥퍼슨 스트럿, 현대도 맥퍼슨 스트럿, 대부분 맥퍼슨 스트럿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BYD는 전장 4800mm짜리 중형 전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륜의 W10번 구조를 적용해 놨어요. 이 W10번 구조를 적용하면 조금 더 바퀴를 이 노면에 잘 밀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직진을 할 때 안정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이 핸들링 반응을 놓고 보면 핸들링 반응 자체는 그렇게까지 기민한 느낌은 아닙니다. 핸들링은 지금 경쾌한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차가 운전자가 핸들을 돌린 시점부터 획 돌아가는 이런 세팅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핸들링 세팅을 보여주네요. 지금 이 핸들을 돌리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 조향비 자체를 높게 설정했다는 거죠. 핸들을 한 15도 돌리면 바퀴가 1도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놔서 테슬라 모델 3나 이런 자동차들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이 핸들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 핸들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BYD는 이 실 RWD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뭐 다이내믹한 자동차, 짜릿한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일상성이 진짜 뛰어난 자동차로 이 차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런 편안함에 중점을 둔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BYD는 실 RWD 가장 기본 트림에서부터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튼 한 번만 작동시키면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앞차의 차간거리 조절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차한테 운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맡겨보고 있는데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BYD 돌핀을 탔을 때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 느껴집니다. BYD 돌핀에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름은 똑같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자꾸 차선 한쪽에 치우쳐서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벗어났는데도 인식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BYD 실에서의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름은 똑같지만 확실히 수준은 다른 게 느껴지네요. 지금 실제로 작동시켜 봤을 때 지금 핸들의 조향을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핸들 꽤 부드럽게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나름 부드럽게 잘 조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이 BYD 모델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제가 조향을 많이 개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들 자체는 좀 부드럽게 돌려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차의 거리가 벌어졌을 때 가속은 조금 급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앞차가 비켰습니다. 조금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뭐 경쟁 모델들처럼 옵션을 넣으면 차선을 스스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 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BYD 실 RWD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시승해봤을 때 느낌은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본 BYD 모델 중에서 상품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차를 영업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는 자가용으로 타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BYD 중국차라는 선입견을 떼고 오로지 차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다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특히 이 차 시작 가격이 3,990만원, 보조금을 받고 나서 실구매 가격은 3천만원 중반대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임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BYD 실 RWD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